네, 네 분 패널과 1번지 똑똑 함께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아주 거침없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받아쳤지만 또 민주당은 여기에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택하면서 어젯밤 12시에 회기가 자동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투표 얘기 오늘 마침 또 법률가 두 분이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지 한번 짚어보지요. 먼저 김경진 의원, 네.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죠? 일단 그 예시적으로 돼 있죠. 뭐 국방, 외교, 안보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등이죠. 등. 네. 그래서 이게 검찰 제도, 국가의 형사사법제도 근간이 지금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항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나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법률가 입장에서 보실 때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치안 질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치안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 안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무슨 전쟁이나 뭐 외교 관계를 연다, 단교한다, 이 부분과 거의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현재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네. 국민투표에 부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죠. 예, 대통령의 결심이니까요. 예, 예.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뭐 규정에 조항이 아예 없는데도 그렇게 밀어붙인다라고 반대하면서 막는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특별히 막을 방법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실무를 집행해야 될 게 지금 선관위인데, 예.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게 국민투표법에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과거에 났었는데, 그 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보완 입법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에 어떤 기사가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예. 아침에 보니까. 어제 선관위가 그 입장을 내놨는데 그게 선관위 공식 입장이고 유권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뭐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를 지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제외 국민에 대해서 지금 보완 입법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완 입법이 가령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제외 국민 투표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보면. 거기에 준해서 실질적인 보완 조치를 취해 가면서 국민 투표를 한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헌법 불합치 판정이고 그래서 국민투표를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걸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국민들 선거구 투표구 만들고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보완되는 조치를 취한다면, 보완 입법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보완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인 어떤 헌재의 지적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또 다른 법률가 의견 한번 들어보죠.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이게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 돼 있거든요. 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 국가 안위라 그러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북한하고 어떻게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거든요. 브렉시트에 들어갈지 말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결국은 수사권을 누가 가질 거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거냐 아니면 경찰이 가질 거냐, 이 문제거든요. 예. 이건 국가기관 내부의 문제예요. 기관 내부. 그러니까
법무부인지 행자부인지 어쨌든 그 산하 어쨌든 청이 누가 가질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안위와는 관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가 안위라 그러면 이제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 대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행정부 내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국가 안위랑 연결시키는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다. 국가의 어떤 안위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국민투표법을 개정 안 한 거는 이제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 건데 저도 이거는 개정돼야 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외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한 거는 공직선거법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투표법에는 제외 국민에 대한 그 규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민투표법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 이걸 먼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먼저 정해져야 될 텐데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국민투표 사안이 되느냐 예. 요건에 해당하느냐와는 별개로 과연 바람직하냐 정치적으로 예. 이거는 사실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고 독재자들이나 하는 행태죠. 우리 헌정사에도 국민투표가 총 6번이 있었는데 전부 개헌 사항이었습니다.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 이외에 개별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글쎄요, 뭐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개별 입법 사안을 가지고 또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최고 통치권자가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국민투표법 14조 1항 그 제외 국민에 대한 그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투표법상으로는 그 제외 국민도 국내 주소지에 거소 신고를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직선거법은 제외 공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은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헌도 아니고 이걸 위헌이라고 결정한 거여서 당연히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미루다가 그냥 안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헌 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때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국회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안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이었나요? 하여튼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법 개정을 하기 전에 하지 않는 이상 예. 안 됩니다. 그럼 국민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전 선관위가 정확한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보고 먼저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6월 1일 전에. 장성철 교수 의견도 들어볼까요? 저는 이건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는 거지 개별 입법, 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개별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예. 요구가 될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국민투표법 14조 1항과 관련해서 왜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왜 개정 안 했냐 박원석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좀 요구하고 개정안을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정의당이 할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드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당선인 헌법은 달나라 헌법이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철 교수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일단 법 통과는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후속 대응책을 논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네. 이제 신여권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말을 좀 곰곰이 짚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네. 행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네. 그다음에 또 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당선인께 건의하겠다. 네. 당선인 생각 없이 비서실장 얘기했겠습니까? 자, 안 했겠죠. 자, 그러면 그 말을 조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국민투표에 부의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주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 이것을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신모 변호사예요. 예. 그분이 이제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법을 잘 아시면서 이런 얘기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무리한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옆에 법을 잘 아는 김경진 변호사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죄송합니다. 네. 의견을 고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민주당이 하는 일도 상식적이고 순리적이지 않고요.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항상 패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이게 국민투표 사안이 될까에 더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김경진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투표에 붙일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쯤 이제 인수위 내부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알겠죠. 그리고 내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당선의 스타일 네. 이렇게 좀 봤을 때 밀어붙이는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어제 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 거고 장제원 실장이 인수위 내부에 중의를 모아서 의견을 이제 당선인께 이제 보고를 드리겠다, 건의하겠다 예. 이런 거에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당선인과 인수위 뭐 협의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여론의 흐름을 좀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인수위 내부에서 어떤 협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 자체의 과정이 민주당이 워낙 지금 무도하게 입법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자체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 민주당도 또 이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주장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자 여론상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때까지 이 논란을 계속 끌어나가면 이것은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그런 뭐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는 뭐 일단 당선인 자체가 법률가고 법률가들이 많은 데인데 그 제안을 할 때는 검토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요건도 돼야 되지만 일단 절차적으로도 되는지. 그럼 당연히 이 뭐 헌법 불합치 결정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능한 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현재 상태는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패착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아시다시피 일단 다 합의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럼 번복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여론 안 좋다고 합의안을 폐기해버린다 그러면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 연식 제가 보기에는 약간 헛발질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걱정되는데요. 인수위의 당선인 비서실장이 저 정도 얘기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이제 요건도 되고 또 절차상으로 가능하다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거의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게다가 절차상으로 일단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신중치 못하게 아무리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하면 저는 안 되는 거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금시초문이다. 예. 그냥 뭐 별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으니까 한 얘기 아니겠냐 정도로 당과의 협의도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일부 보수 패널들이나 그 보수 그 논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당선인 비서실장이 곧 당선인의 입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 이전에 국회 합의안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과 인수위 간의 소통 과정도 사실은 좀 매끄럽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합의를 하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전 소통이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사전 소통이 굉장히 부실했거나 아니면 없었던 것 같고 추후에 그걸 다 뒤집는 과정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이렇게 이른바 이제 당청 관계라는 게 이 소통도 긴밀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결국에는 대통령의 기색을 살피고 대통령 집무실만 쳐다보는 이제 그런 이 국정 운영이 또 펼쳐지지 않겠나 예. 걱정스럽습니다.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차라리 국민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 이거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논리 아니에요, 장성철 교수? 민주당이 확실히 야당 역할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약간의 혼선에 윤석열 당선인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 당선인까지 이 사건에 개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또 집무실 이전까지도 이 국민투표에 연결시켜 보면 민주당은 천상 야당에 아주 예. 적합한 정당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 뭐 야당의 패널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뭐 적절한 반응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사실은 어제 페북에다 그 내용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단순히 이전하는 건 국가 안위와 관련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국방부로 가기 때문에 여기 왜냐하면 국방 기타 국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논란이 됐거든요. 국방부를 어디로 갈 건지 정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만약에 청와대를 국방부로 간다 그러면 국방이나 국가 안위와 관련될 수 있죠. 이런 그러면 문재인 논쟁 대상이 될수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면 되잖아요. 아이 근데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아니 그 전에 집회- 논란이 있을 때. 아이 그래도 이런 국민투표는요 지금까지 다 헌법 개정 말고는 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쪼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주장을 사안 자체가 하세요? 이걸 아니다. 하라고 그 정책 아니, 사안 위원장님께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과 할 거냐 검찰이 할 거냐는 사안과 청와대 국방부 이전에 들어갔을 때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국방에 대한 건지 어느 게 국가 안위에 대한 건지 비교가 딱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진행돼 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앞날을 한번 보지요. 박원석 의원. 예. 대통령 선거 끝나고 여야 모두 민주당, 국민의힘 다 외쳤던 똑같은 목소리가 통합 협치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말이 민주당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어찌됐든 여소야대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협치 없이 앞으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얼마나 험난할까요? 험난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같은 자세를 좀 버리고 말로는 이제 말씀으로는 국회를 존중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아마 뭐 취임식 때도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정말로 국회를 존중하면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든가 아니면 뭐 2년간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또 충돌하고 이렇다면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시행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만 하면서 다음 총선에 국회 의석 지형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글쎄요 뭐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전혀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국정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라는 벽을 넘어야 그게 관철이 되는 거니까 국회하고 어느 정도 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인수위 지금까지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염려스럽죠. 장성철 교수, 협치를 위한 노력을 어느 쪽이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아쉬워하는 거는 뭐냐면요. 대선 끝나고 나서 좀 민주당 인사들 좀 만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실효적인 여러 가지 뭐 협조의 방안을 받을 수는 없더라도 그 모양새, 이미지 이런 것만 해도 명분을 축적해 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왜 민주당은 발목 잡기만 하고 아무것도 협조를 안 해주느냐라고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 분들 안 만난 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민주당이 의석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인사권 행사밖에 없어요. 본인에게 된. 나머지 정책적인 사안들, 예산 이런 것들 거의 본인 뜻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인께서 지금이라도 좀 민주당 쪽 분들 만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김경진 의원한테 그렇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김치찌개 먹고 뭐 이렇게 육개장 먹고 그럴 때 좀 야당도 좀 많이 만나도록 건의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건의 안 했어요? 아니 일단 이제 당내 인사들이나 또는 뭐 이게 노동계 인사들이나 어쨌든 이렇게 사회 전반에 계신 분들을 일단 계속해서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아마 저기 체육계 인사들, 뭐 문화예술계 인사들 만나신 것 같고 취임하시면 아마 야당 인사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들이 꽤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취임 전에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또 윤석열 당선인의 친필 초청장을 전달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3시간 가는 것이 걱정되긴 하지만 참석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앉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참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또 유승민 전 대표 두 사람은 초청을 아예 안 했다고 하는데 일단 취임식 준비위원회 쪽에서는 또 패배한 사람 부르는 게 좀 오히려 예가 아닌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만 장성철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부르는 게 나았을까요? 당연하죠. 통합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야당과의 협치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야당과 대화도 많이 하겠다고 하셨고, 그럼 만나셔야 되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으셔야 통합과 협치가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나와 경쟁자였으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내 취임식장에는 안 오게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어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그분들 마음도 그러실 텐데 오시면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예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넉넉하게 품으시면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행동과 판단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초청해도 왔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초청은 했어야 된다. 그렇죠.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근데 이제 박주선 위원장님 이제 말씀이 오시겠다고 말씀만 하면 자기가 직접 초청해 가지고 얼른 뛰어가겠다라는 식이거든요. 근데 괜히 이게 그냥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초청장을 보내면 마음의 부담이 그분들한테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이게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박주선 위원장님은 나름 본인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진정한 배려가 무엇이냐, 그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 차이는 방금 우리 장 교수님하고 제 얘기하고 아마 그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보면. 박원석 의원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 근데 그 두 분이 오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든 안 오든 그건 그 두 분의 판단이고, 일단 초청장을 보내는 게 저는 그 예의고 포용력이라고 보는데, 굳이 그 두 사람을 꼭 찍어서 초청장을 안 보낼 이유가 있었는지, 무려 4만 1,000명이나 초청하는 그 행사에, 그거는 이제 뭐 이 대선 경쟁 과정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두 사람이 싫다, 이런 의사표현을 간접적으로 한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좌우로 앉기는 했는데 국민투표도 그렇고 초청장도 그렇고 김경진 의원이 오늘 좀 외롭게 보이네요. 제가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앞으로 장성철 교수는 여기 앉혀야 될 것 같아요.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